기독교 세연과 문화 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기 교재 11장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13주차를 여러분이 12월 12일까지 다 들으세요. 내주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14주차 있고 그리고 이제 15주차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12월 22일이죠. 그래요. 지금 저 다 그 우리 자료 공유실에 예상 문제 8개가 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 열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열어봐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말 시험이 되면은 여러 과목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A4 3회 이내로 5문제를 제가 제출하면 그 이내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네 문제죠. 크리스찬으로서. 목차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사회의 관계, 기독교와 정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 한번 읽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당을 통해 권력을 분배하고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하다. 옛날에 이제 국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까지만 이제 자유주의 국가는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경제 번영과 복지, 그래서 국민의 일자리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가 도움이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50%도 안 되는 어떤 투표율 자체가 46% 정도 평균이었고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더 적죠. 여러분 중에 뭐 정당 어느 특정 정당에 이렇게 정당원으로 참여한 사람 없죠? 저도 아니고요. 이제 독일 제가 대학에서 좀 있었는데 보니까 대학에도요. 소위 기민당, 삼인당, 그다음에 녹색당 이 세 당에 당이 다 되어 있어요. 정당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어느 정당에 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생 때부터 정당 정치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2016년 총선에 우리나라가 46.3%의 참여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는 50%도 안 되면 보통 회의에서는 일반 회의의 어떤 의결 정족수가 50%거든요. 과반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그 회의의 결정이 타당한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도 총선이 안 된다. 대선은 좀 높겠죠. 그러면 문제죠. 그러나 다행히도 2020년 총선에서 66.2%, 3분의 2가 조금 못 되죠. 그 참여를 해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옆에 이 표가 있죠. 이렇게 이 표를 보세요. 옛날에는 96년까지는 높았다가 더 낮아졌죠. 그러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OECD 평균은 7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낮은 편이죠. 우리가 정치를 뭐 멀리 하려고 해도 사실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가 누구를 어느 당이나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정책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전체 어떤 국가의 방향이나 경제에도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어, 그래서 어, 이제 대의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경제나 정치를 결정하고 또 개인의 권리와 또 책임 이것이 사회 속에서 실천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그 존재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 참여 안 하면 시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 이 나라를 책임지는 시민이라는 게. 자, 정치와 사회의 관계를 보면, 결국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 그 정치 형태에 따라 사회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 왔죠. 신분제도, 뭐, 정치, 결국은 어떤 왕조, 절대 군주제에 따르면 그 정치 아래서는 어떤 민주 시민이라는 게 생기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제 항상 신분제도를 봉건제도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 귀족과 평민, 뭐 노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기본 첫 번째가 이제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전체주의인데요. 전체주의는 국가 전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어떤 소그룹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앞서서 전체가 우월권을 갖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북한인데요. 북한은 당과 수령이 개인 시민이나 그 소위 인민에 앞서는 거죠. 당과 수령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대하면 이제 죽음만이 있는 거죠.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전체주의예요. 북한의 체제는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 이익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여기서 상충이 되는 거죠. 전체 이익이 여기서 전체라는 건 상당히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전체, 뭐 우리 인민 전체, 국가 전체 이런데 사실 개인들은 억압받고 개인들에게 이익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이익이 전체 이익을 앞세우면서 그 개인 하나하나가 다 혜택을 받고 좋은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전체주의는. 그래서 집권자의 지도력을 찬양하죠. 수령, 뭐 총통, 뭐 이런 거. 그리고 선전과 조작으로 그 다음에 그 탄압하죠. 반드시 이런 비밀 경찰이라든지 어떤 북한 가면 보위부 이런 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그 보위부라는 건 특수 부대죠. 특수한 이제 그 일반 경찰과 또 군대 위에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특수 경찰이자 군대죠. 우리 북한의 보위부는 엄청난 그 군인 수가 10만 명이 넘죠. 그리고 탱크까지 있는 거예요. 보위부. 그래서 직접 그 데모 같은 게 일어나면 직접 탱크를 동원해서 이제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거죠. 국민들을. 이제 그런 체제인데요. 굉장히 나쁜 체제죠. 파시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장한 파시즘, 그 다음에 히틀러의 나치즘. 이거는 한 국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과 학살로 몰아넣었죠. 불과 12년 만에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일당 독재. 이게 이제 막스 레닌주의인데요. 이 일당 독재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고 뭐 공산주의로 간다. 이런 게 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파시즘, 나시즘은 극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의 일당 독재는 극좌 체제죠. 이 둘 다 나쁜 거예요. 전체주의예요. 극우와 극좌는 개인을
개인의 어떤 권리나 권리보다는 국가 전체의 권리가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든지 개인을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권위주의, 오토리테리아니즘인데, 권위주의는 뭐 우리 옛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게 이제 권위주의예요. 군사 독재 같은 것, 또는 뭐 어떤 독재 체제에 전통적인 독재자가 나오는 소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막 바꾸기 시작을 해요. 대통령들이 헌법을 막 바꾸고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은 국민의 어떤 지지가 없이 이제 독재 체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 옛날 왕조적인 절대 군주 체제, 전제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권위주의죠. 그래서 이 체제는 위로부터의 통치, 지도자가 통치를 한다라는 그런 리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체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지도자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또는 뭐 신분적으로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국민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권위주의는 약화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를 굉장히 강조하죠.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세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생겨났는데 뭐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생겨났죠.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아라고 그리스어로 하는데 여기서 데모는 국민이에요. 데모. 요즘 데모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국민이 하는 거죠. 크라토스는 지배. 그러니까 국민이 즉 모든 그 폴리스 그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소위 그 조개 껍데기에다가 그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치가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하면 그 수가 5천 명이가 넘었으면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권력을 갖고 있어도 추방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정치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지향하죠. 권위주의도 좀 남아있지만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그러나 대체로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민주주의도 약점이 있는데요. 이념 대립, 그 안에서 이념 대립과 사회 분열이 커질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갈등이 심하면 우리나라는 왜 이념 대립이 좀 심한 편이죠. 좌우 굉장히 서로 싫어하고 막 대화가 안 될 정도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 6.25라는 전쟁을 겪고 분단 체제가 됐잖아요. 북쪽은 막스 레닌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해서 이 정반대의 체제가 대립하면서 다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쪽의 정치도 그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이념 대립은 계속될 겁니다. 그게 너무 심해져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면 문제죠. 그 다음에 거대 자본의 독과점. 뭐 우리나라도 거대 자본이 독과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 반도체 같은 데 보면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자는 삼성, LG 이렇게 차도 거의 현대, 기아가 같은 회사잖아요. 거의 독점이죠. 거의 독점이죠. 차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회사가 그 시장에 뭐 이렇게 한 6, 70%를 차지하게 되면 그 안티트러스트법이라고 해서 그 회사를 아예 갈라 놓습니다. 아주 쪼개가지고 여러 회사로 만들어 버려요. 정부가. 왜냐하면 이 독점이 될수록 경쟁이 둔화되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경쟁이 심할수록 상품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비자들에게 나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독점을 해버리면 경쟁이 둔화되면서 그 기업의 소위 이노베이션, 혁신이 둔화되죠.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면 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는 굉장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또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거대한 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둔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여간 자본주의 생명력은 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돼야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둔화되는 순간부터 자본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결국은 자본주의가 약화되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파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 불안이 심해지고 불신이, 정치에 대한 불신,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의식주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아주 극단 대결이 심해지고 그런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정치 체제는 없고 또 완전한 경제 체제도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줄이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는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내에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의식을 해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대립과 사회 분열을 줄이고 거대 자본의 독과점과 경쟁의 둔화를 줄이고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이런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 불안을 줄이는 것. 그게 좋은 국가와 정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조금 약점은 경제 성장에 어떤 굉장히 좀 둔감한 것 같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이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처음에 특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 대신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좋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정부만 열심히 일한다. 복지 정책 쓰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이런 거가 이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가면 이 전체 경제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느 당이든 간에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데가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 이제 중세 이전에는 뭐 왕권 신수설 하늘이 왕을 냈다 해서 왕정 정치였죠.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 보면은 유럽에 보면 교황이 왕 위에 있었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성취했죠. 예를 들면 마녀 사냥, 뭐 종교 재판도 국가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재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이 생겼다. 그러면 이단도 국가의 군대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이단을 막 쳐들어가서 다 잡아버리거나 죽이거나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을 교회의 정치 권력화라고 하죠. 교회가 국가하고 딱 결탁해서 그 국가의 공권력, 권력, 무력, 뭐 군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또 안 하고 뭐 이단,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뭐 통일교 이런 데 나온다고 해서 그런 교 싫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군대를 이용해서 그 쳐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해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어떤 자기들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와 정치는 우리 종교개혁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부터 시작되죠. 분리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호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칼빈, 깔뱅, 프랑 영어로는 존 캘빈이지만 이제 원래 불어 이름은 존 깔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도 감독제가 있어요. 이런 걸 버렸어요. 버리고 제네바에서 장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 장로라는 것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민주적인 당회를 이루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권위주의 체제가 장로가 되면은 교인들의 의사, 장로나 목사님들이 이 당회가 소위 그 교인들 전체의 의사를 어, 반영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그럴 때 이제 권위주의 체제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장로 제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그 교인 전체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실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독제가 아닌 어떤 카톨릭은 위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 이런 식으로 신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로 그 위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장로 제도는 공동의회부터 모든 신자, 세례받은 신자들이 공동의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이제 그때그때 실행해야 할 때는 당회에서 그 예를 들면 대의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그 교인들의 전체 공동의회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칼빈이 거의 민주주의 체제를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정치, 성경적인 정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치 영역에서 실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랑까지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선과 올바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돌봄이에요. 그 기독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웃을 돌보고 또 이 전체 사회를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이 문화 명령이 정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세 가지를 실현 기독교적인 정치 원리로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첫째, 국민 전체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의 선과 행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구원을 받고 이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창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죠. 모든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죠. 둘째, 정직과 진실의 정치. 그래서 어떤 신실한 청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또는 뭐 하나님의 대리자죠. 우리가 청지기, 스튜어드, 집사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정직과 진실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직한
어, 정직하다고 해도 사실을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근데 안 해서는 안 되는, 즉 해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침묵할 때와 침묵해서는 안 되고 말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좋은 정치인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침묵해서 되게 침묵할 때는 이제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평소부터 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 거죠. 또 셋째가 공동체적인 정치예요. 공동체라는 건 개인주의와 다르죠. 개인은 그냥 각자가 알아서 살면 된다 이런 건데, 개인주의의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나 그 취향이나 이런 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데요.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도 공동체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공동체에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이나 억압받는 사람의 그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것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약자들을 변호하고 형통하게 변호해서 이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정치를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역할은 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였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피선거인이 되는 거죠. 나가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어떤 정치인이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활동, 또 NGO 활동 이런 것이 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이 모든 일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분위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당은 문제가 여전히 국회의원을 누가 뽑냐면 소위 공천이라는 게 중요한데 누가 뭐냐 위에서 뽑아요. 대표가.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야. 위에서 아래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겠어요. 정치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장관도 되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위에 당 대표나 현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공천해주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밑에 그 지역 구민이나 당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정치가 꼽히기 위해서 제일 이제 가로막는, 그걸 안 바꿔요 정당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권위주의, 한국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민주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와 정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제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뭐 대통령도 아닌 또 국회의원도 아닌 마틴 루터 킹 목사죠. 미국에서. 이 사람은 흑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장됐지만 실제로 남부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정치적인 권리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1960년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해서 굉장한 사회 변화를 이루었죠. 또 이제 영국에 우리가 전에 봤던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부를, 자기의 부를 가지고 정치와 또 이 사회사업, 자선사업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무역 폐지를 그가 1807년에 이루어냈고, 그가 죽던 1833년에는 영국이 노예 제도를 세계 최초로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그 어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국가에, 자기의 조국에게 굉장히 큰 일을, 선물을 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사회와 같이, 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함께 가야죠, 이 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상식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르다, 당신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과 어떤 합리성을 무시하고 모든 걸 하겠다 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명, 또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르죠.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우리의 특권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상 나라에서는 이들과 함께 이 사회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거죠.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여러분 질문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또 대답할게요. 이상입니다.